안녕하세요. YBM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특강에 독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독해 영역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듣기랑 쓰기는 워낙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듣기랑 쓰기가 가장 어렵다는 대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무래도 듣기는 거기서 오래 생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죠. 쓰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하는 것이 텍스트로 독해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쓰기가 또 익숙치가 않아요. 그리고 6급 쓰기 자체가 워낙 악명이 높죠.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많은 분량을 읽고 또 써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에 반해서 독해는 좀 만만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아니라 듣기랑 쓰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독해는 뭐 그냥 하던 대로 단어 많이 외우고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독해야말로 사실 고득점을 얻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듣기는 생각보다 문제풀이 전략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점수가 괜찮게 나오고요. 쓰기도 처음에 접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일지라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금세 좀 점수 향상이 있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1, 2, 3, 4 부분으로 다각도로 독해를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각 영역마다의 전략도 좀 달라서 독해 자체가 사실상은 시험적으로 봤을 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하시고 또 중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듣기의 근본도 사실은 독해입니다. 왜냐하면 6급의 경우에는 5급과 달라서 거의 5급의 독해 수준의 텍스트가 6급의 듣기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듣기 자체도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요. 쓰기도 모두 다 알다시피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독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쓰기는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자체에 의미를 좀 많이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7월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독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독해 최신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듣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듣기의 경우는 난이도가 요새 계속 높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독해의 경우에는 난이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독해가 뭐 일부분이 쉬우면 이 부분이 어렵고 해서 쭉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난이도가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중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험, 몇 월 달은 시험이 어려웠는데 몇 월 달은 쉽고 이렇게 안 나가고요. 계속 이때까지 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 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결과를 얻어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해 기본기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의 경우에는요, 실용문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보통은 그 독해에 출제되는 그 문장들을 보게 되면 보통 실용문이 많죠. 거기에 이제 구다이 구시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가 출제가 되거나 시엔다이 구시에서 현대 이야기가 출제가 되는데, 이야기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요. 실질적인 실용문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건 텍스트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중의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 문제의 수가 많아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장 처음 주는 인상은 텍스트가 어렵네, 지문이 어렵네.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서 다 봤던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차근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듣기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도대체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6급 독해에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급 독해 너는 누구냐 하면 무엇을 테스트하는가,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어휘량이 많고 적고, 가장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어휘량이 너무 부족해서요,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겠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단어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문장이 다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조금 답답해서 그래요. 단어만 막 외울 시간에 조금 더 문제 푸는 의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메시지를 파악하는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건 듣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도 주어가 뭐예요? 수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뭐예요? 예를 들어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들판에 옹기종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은 몰라도 돼요. 사실 들판에 옹기종기 아기자기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꽃이 피었습니다가 사실은 메시지인 거거든요. 근데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단어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꽃이 들판에 피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글이 있어요.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거의 70%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들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문장은 모르는 문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해석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르는 단어를 빼고도 주어, 수로, 목적어만 갖고도 충분히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독해가 1, 2, 3, 4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적을 알려면 영역별을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독해 일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틀린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문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뭐 4급, 5급을 통해서 문법을 많이 배웠잖아요. 뭐 보호 같은 경우도 정두보호, 가능보호, 실양보호, 동량보호, 뭐 방향보호 굉장히 많아요. 보호 정리하고 뭐 빼이자문 정리하고 받자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건 사실 큰 오산입니다. 문법이나 어법보다는 독해 일부분에서 강조하는 건 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도 섞여져 있고 하겠지만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눠서 얘가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논리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돼. 그러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좀 하나하나 뭐 러나 저나 구어 같은 거 하나하나에 막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논리성을 묻는 문제. 좀 이따가 제가 독해 일부분에 텍스트 하나, 지문 하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독해 이 부분의 경우에는 괄호 넣기죠. 문장 속의 호응 관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HSK 4급, 5급을 통틀어서 항상 통일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맥락인 거예요. 괄호 같은 경우는 보기의 단어를 다 알고 지문을 다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짝꿍을 찾아서 호응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의 호응 관계를 묻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기에 있는 단어를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문을 통해서 호응 관계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독해 1부분과 2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독해 3부분의 경우와 4부분의 경우는 좀 긴 텍스트가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글의 맥락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묻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난이도로 따지면 이건 조금 만만하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글의 전체적으로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 맥락이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포인트는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 독해 1, 2, 3, 4 중에서 가장 악명 높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독해 1부분과 2부분의 구체적인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논리성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문법 하나하나 다 구분하시는 것보다는 주어, 수로, 목적어를 나눠가면서 논리적으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부터 보시면 딱 봤을 때 주어, 수로, 목적어를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류방 하면 유방은 일찍이 그냥 떠도는 유랑민이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요. 그럼 주어, 수로, 목적어 얘는 유랑민이었는데 훗날 농민봉기의 지도자. 근데 말이 안 돼요. 지금 훗날 농민봉기의 지도자. 최후에는 정권을 얻었습니다.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말이 주술목으로 잘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의 경우에는 이 지도자가 되었다거나 지도자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동사가 결여된 상태거든요. 단순히 이런 집약적인 문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 수로, 목적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보다는 의미나 논리성이나 구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훗날 해놓고 여기 중간쯤에 뭐 땅이나 정회를 써서 농민봉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문법적으로 집약하거나 공부하지 마시고요. 문장이 진짜 말이 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독해 2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괄호 넣기를 볼 때 딱 보면 우선적으로 내가 이 A, B, C, D의 단어 먼저 확인을 해요. 내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앞뒤 단어도 다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르겠지가 아니라 보시면 A, B, C, D 중에서 한두 단어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괄호 앞뒤 이 지문에 얘네와 짝꿍을 이룰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지를 고를 때 보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그 수온이 주어져. 수온은 높습니다. 단 지역에 연, 기온 5도씨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연, 균일한 기온 5도씨 이상, 연, 평균 기온 5도씨 이상, 연, 평행, 연, 평형 가면 연 평균으로 이게 호응이 연과 치원, 니엔과 치원과 5摄氏度 이상을 다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앞뒤 때문에 정답이 빙준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다른 언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자가 익숙해서인지 모르는데 단어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트릭이에요. 빙신이란 단어도 6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단어 몇 개를 모르더라도 앞뒤의 호응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을 조금 알아봤잖아요.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4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묻는데, 그래서 독해 1부분이나 2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으로 내가 어떤 걸 묻는지를 파악을 했다면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강조합니다. 무턱대고 단어부터 절대 외우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후에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단어 모르는 게 정치적인 문제 아무래도 중국의 특성상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뭐 경제나 사회가 나오겠지만 인민대회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치고요. 아니면 문화나 사회나 경제나 조금 디테일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문제를 보면서 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증시 용어예요. 서킷 브레이크라고 되게 어려운 용어가 중국어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용어를 알아야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증시에 관련된 용어이고 이 증시가 올라가고 등락이나 하는 폭이 너무 크면 잠시 멈춰주는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을 알면 되기 때문에 단어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는 단어 위주로라도 먼저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그 후에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단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공을 키운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해석 같은 걸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걸 1대1로 다 수정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 보면 이 학생은 이 지문에 있는 이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구조가 있고 그 상황이 있는데 단어는 다 아는데 말을 만드는 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단어 몇 개를 몰라요. 모르더라도 그냥 아는 단어 위주로 누가 뭘 어떻게 했고 주술목 위주로 하니까 정말 메시지를 70, 80% 이상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보다는 구조나 메시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렸죠? 단어 몇 개 몰라도 메시지는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주어, 수로, 목적어에 주목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순서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볼 때 저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설명하고 문제풀이하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학생분들도 저한테 와서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수업 시간에 듣는 건 다 알겠고 그리고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집에 돌아가면 1시간, 2시간 시간 정해놓고 할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 수업 시간에 하는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냥 또 가서 단어 외우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푸시고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 정답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는 왜 정답이 A지? 이거랑 이거랑 호응이어서 A였구나.
저 수업 시간에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맞추면 좀 두려워요. 학생들이. 왜냐면 이 문제를 맞췄어야 해서 맞췄다고 대답을 하면 왜요? 그럼 답이 왜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제가 꼭 다시 되묻거든요. 정답의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강의해 주는 걸 무방비 상태로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거랑 본인이 정답의 이유를 고민해서 찾은 다음에 나중에 그 정답과 확인하고 이유를 확인하는 것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완전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왜 정답일까? 정답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신 다음에 해설이라던가 선생님이 강의해 줬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단어 암기를 하시고 정독을 하고 문장 암기를 하시는 게 정확한 순서인 거죠. 제가 아까 그 특강 7월분 듣기 들으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차피 맥은 똑같아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그걸 적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달이고 그것을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HSK 출제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파악하는 걸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아, 출제 의도가 이거니까 난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다. 정확하게 적을 알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럼 학습 비법과 학습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HSK 6급이 뭔지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건 굉장히 대략적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문제를 푸실 때도 1번 문제는 도대체 뭘 묻는 문제였었지? 아, 이거 출제한 의도가 뭐였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찾아가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나가시면 분명히 이걸 한 열흘 혹은 많게는 한 달, 두 달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